오늘의 머릿말. 겨울은 향수 쓰기 좋은 계절입니다. 묵직하고 잔향이 긴 향수를 뿌리면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기분이 좋아요. 언젠가 침대 옆에 두고 오랫동안 읽는 책에 향수를 뿌려둔 일도 있습니다. 하드커버 책을 펴면서 그 향을 맡을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용과 어울리는 향이 아니어도 일단 각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새해는 3번 시작됩니다. 1월 1일에 한 번, 음력 설 연휴에 한 번, 그리고 입학식이 있는 3월 2일에 시작됩니다. 학교 안 다니니까 입학식은 관계없지만 그래도 기분이니까요. 새해에 새마음 먹는 타이밍을 한 번 놓쳤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는 셈이죠. 다른 말로 하면 1분기가 지나가면 이제 본격 수습하는 시기가 온다는 건데요. 새해에 더 책 많이 읽기를 목표로 세우신 분이라면, 그런데 아직 한 권도 못 읽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참고해 보세요. 궁금한 책 이야기를 잔뜩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월간 케미스트리 시간입니다. 월간 케미스트리는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이달의 도서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지난 한 달간 가장 사랑받은 도서들을 소개하는 2월 베스트 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 달 동안 어떤 책들이 주목받았는지 최신 도서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 주세요. 이번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홈 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루이스와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어거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어거스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 한창 새해잖아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아주 기운찬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루이스님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1월이 매년 좀 가라앉거든요. 네. 12월은 막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하고 막 재밌는 것도 많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많이 잡고 이러는데 좀 나대요, 12월에. 그러다가 다 끝나고 이제 1월 딱 되면은 맨날 좀 너무 약간 막막하고 재미없고 이래요. 근데 역시나 이번 1월도 조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차분하게 보냈어요. 이게 왜 연말에는 내년에 나한테 모든 걸 이루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올해의 내가 딱 되면은 아닌데 나는 작년에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맞아. 예, 실감을 하게 되니까 이게 막상 새해가 되면은 뭐 새해라서 기운차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또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약간 막막함 같은 걸 느끼게 되는 일도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계획은 있는데 아직은 좀 가동이 안 되는 딱 그 시기가 1월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자님도 그러세요? 1월에? 저는 완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방지해 보려고 저는 다이어리 쓰는 걸 좋아하니까 다이어리를 11월 말쯤부터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거를 일찍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 매듭 같은 걸 좀 없애려고 문턱을 없애는 약간 느낌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좀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새해가 됐다고 너무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작년에 하던 거 계속 해도 어쨌든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 나와 올해 내가 똑같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었는데 뭔가 올해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저도 일기 쓰는 거 좋아하는데 일기에 또 계획 짜는 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안 지킬 거지만 그쵸. 그 과정이 너무 재밌잖아요. 소소한 계획들을 되게 많이 짜게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정말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 뭐 3명한테 연락해보기 뭐 이런 것도 저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좋은 2명한테 오, 벌써 네, 많이 벌써. 이뤘네요. 벌써 1월에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내향적이다 보니까 연락을 잘 먼저 못해서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한테 안부를 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독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책을
너무 이것저것 보게 되는 거예요. 병렬 독서를 넘어서서 환승 독서를 저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에 너무 푹 빠졌다가 네. 중간까지 왜 이렇게 읽다가 금방 다른 네, 도서로 뭔지 넘어가니까 알아요. 네. 자꾸 X 도서가 쌓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시 안 돌아가는 거죠. 네, 안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네.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그때 팀끼리 무슨 책 얘기를, 고전소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 저 혼자 결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소설을 결말을 읽으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작가의 의도나 전하려고 하는 거를 잘 보고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작년 연말에 새해 계획을 짤 때 좀 내년에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봤거나 좀 한번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 다시 좀 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짰고 이제 고전 문학이 거기에 좀 많아요. 그래서 고전 문학을 좀 중점적으로 X 도서들을 다시 찾아야겠다. 환승이 아니 뭐죠? 제외해야겠다. 제외 독서? 제외 독서. 아니 약간 그 어거스트님 호를 붙여드린다면 네. 진정성. 아, 당연하죠. 정말. 진짜. 진정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정성 없으면 시체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가까웠다가 연락이 끊긴 사람들하고 다시 연락을 해보면 무슨 SNS 같은 거 할 때도 블락했던 사람 내가 왜 블락했는지 기억 안 날 때 있거든요. 왜 그래가지고 하셨을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블락을 내가 왜 했지라고 생각하고 블락을 풀고 보면은 알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게 이래서.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네. 어허.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떻고 말고를 떠나서 저하고 안 맞는 네.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또 되게 너그러워지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거든요. 아마 저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똑같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꼭 다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연락이 끊긴 지인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걸 권장한다는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경우는 연락이 진짜 우연히 끊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가서. 그러니까 원래는 집 근처에 살아가지고 자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멀리 이사를 가서 항상 우리가 하던 그 루틴 자체가 사라지면서 연락이 끊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절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속 어울리기는 좀 싫고 약간 그런 이유로 내 안에서 약간 슬슬 밀어내고 있었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두 번째 부분이 약간 자기 기억 속에 희미해진다는 거죠. 내 말은. 근데 다시 만나보면 내가 왜 그랬구나. 그때 왜 멀어졌구나. 과거에 내가 했던 판단을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콘텐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루이스님 혹시 있으세요? 제가 1월에 좀 재미없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1월이 곧 올 텐데 이 겨울 어떻게 좀 제철 실감하면서 잘 보낼까 하다가 크리스마스쯤부터 제가 전에 좋아했던 겨울 하면 생각나는 영화들 다시 도장 깨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희 얘기 다시 보고 어거스트가 너무 좋아하는 러브레터 다시 보고 캐롤 다시 보고 이제 이번 주말에 소공녀 다시 볼 거거든요. 진짜 저 그 러브레터를 저도 최근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워낙 여러 번 봤던 영화기도 하고 저도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그 후지이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동명이인이잖아요. 네. 이름이 똑같은데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네.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났고 이 여자는 살아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남자 후지이츠키가 실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는지는 몰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눈밭에서 사라진 다음에 발견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이 마침표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남은 사람들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만들기도 그러네. 하고,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 거예요. 너무 좋은 데가 많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영화들을 다 이제 대학생 초반 막 이럴 때 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겨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너무너무 명작이고 이제 다들 약간 아픔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그래도 삶의 쓸맛을 이제 조금 봤다고
다 너무 조금 좋더라고요. 봤나 보다. 조금 쓴맛이 있었나 보다. 아, 저도 많이 로이스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다시 보시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어거스트님은 어떠세요? 요즘에 재밌게 보고 계시는 콘텐츠? 저는 1월에는 그 계획들에 몰두하느라 좀 재미있게 본 컨텐츠는 크게 생각이 난 게 없고 이제 기대되는 컨텐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 박혜영 작가님의 신작 드라마를 저는 굉장히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박혜영 작가님은 이제 나의 해방일지, 나의 아저씨, 또 오해영 같은 드라마를 쓰신 작가님인데 이번 상반기에 새로운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배우 캐스팅이랑 제목만 공개됐는데요.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 한 줄 제목을 딱 들었는데 또 뭔가 가슴이 쿵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작가님 드라마가 항상 우리가 굉장히 저는 매일매일 안간힘을 쓰면서 다들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과정에서 하루하루 쌓이는 감정들이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이름 붙일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갈증 같은 게 쌓이는데 그것을 굉장히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 작업을 박혜영 작가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쓰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터뷰를 제가 많이 찾아봤었는데 박혜영 작가님 항상 이야기 시작하실 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갈증에서부터 스토리를 이제 시작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 쓰실 때는 아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면 진짜 쉬운 사람 돼서 막 사랑하고 막 다 사랑을 퍼줄 거야. 이 마음을 그대로 투영시킨 캐릭터가 또 그 오해영이라는 캐릭터고 나의 해방일지도 작가님이 그 전작인 나의 아저씨가 너무 성공을 해서 돈도 명예도 다 얻었는데 그럼에도 행복이 이렇게 행복이 충족되지 않고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정체가 뭘까라고 시작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해방일지인데 그 해방일지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도 다 버리고 내가 무조건 먼저 사랑하자라는 다짐을 하면서부터 그 주인공인 미정이의 삶이 사실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방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창작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작가님의 드라마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물들이 오랫동안 저한테 붙어서 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이야기도 너무 기대가 되고 안 봤는데도 좀 본 것 같고 제목을 그러니까요. 너무 잘 지으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봐. 맞아. 어떻게 안 봐.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너무 그 기분 너무 알고 싶어요. 나의 아저씨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저도 똑같이 그쵸? 생각했어요.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와 이 네. 공허는 뭐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그 공허로부터 또 창작을 하시고. 그죠? 또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가 나오고 네. 얼마나 멋있다.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너무 아름답고요. 예, 정말. 그리고 제가 또 기대되는 또 컨텐츠가 있는데 뭐예요? 또 우리 이다혜 기자님께서 네. 신작을 2권이나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이 제목은 더 멋집니다. 오래된 세계의 농담 그리고 영화의 언어. 네. 네, 이 너무 기대되는데 기자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래된 세계의 농담이라고 고전 읽기에 대한 그런 책이 한 권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의 언어는 정말 영화 이야기, 어떻게 영화를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영화의 언어라는 책을 지금 한 4년 동안 쓴 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걸작이 나오느라고 막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너무 좀 제 안에서 정리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업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최근에 한 4년 정도를 떠올려 보시면 이 시기가 영화가 겪은 되게 큰 위기의 상황과도 그러네요. 연결이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까지 영화관에 가야 되고 영화는 왜 봐야 하고라고 하는 이 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시기가 길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 책이 좀 길게 시간을 잡아먹게 돼서 제가 그동안 뭐 누가 뭘 하자고 그래도 죄송한데 제가 이 책을 끝내지 않고 지금 뭘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계속 이제
거절하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렇게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끌면 더 끝내기가 그쵸,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쨌든 되게 꾸역꾸역 막 고통스럽게 마무리를 한 시간이 좀 길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 고전 읽기에 대한 책 작업을 같이 하게 되어서 두 권이 사실 한 달 정도 사이를 두고 세상에 나오게 되어서 고전 읽기, 그다음에 영화 보기라고 하는, 사실 저한테는 제일 네. 제가 하는 중요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책들이 같이 나오는 셈이어서 어떻게 읽어주실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셔서 책을 한 권씩 사시고 읽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싶네요. 기대됩니다. 앞에 얘기하신 책은 기자님이 너무 좋아하는 애정하는 대상이라서 더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더 쓰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를 네. 해도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걸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저항하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썼고, 그래서 쓰는 시간보다 이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책인 것 같고, 써놓고 버린 원고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 이 방향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썼다가 이건 이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길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읽어보시고 어떤 책을 더 좋아하실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다 이제 책에 나올 때 원고를 책 단위로 묶어놓고 보니까 이 두 권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도 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의 결론이 좀 생겨가지고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끄러우니까 빨리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순위 소개해 주시죠. 1위는 성혜나 작가의 소설 혼모노입니다. 2위는 성혜나 작가님의 소설 두고 온 여름입니다. 이 앞에 두 권은 이미 저희가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고 지난 리딩 케미스트리에서도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책들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위는 김난도 외 11인이 쓴 경제경영서 트렌드 코리아 2016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연말이 되면 한 11월부터 해서 항상 좀 어느 서점에나 순위에 올라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항상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는 어떻대? 이런 거 누구든지 이제 일하고 이럴 때 참고를 하게 되니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26년이 되어서 또 읽는 책이 어떨지.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좀 재밌게 읽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이제 밀리에서도 11월부터 1월까지 맞아요. 항상 이제 랭킹을 장악하는 책인데, 이 경제경영서 트렌드서 특성상 책꽂이에 꽂아놓고 매번 읽는 책이 아니라 딱 이 시기에 읽기 그치. 좋은 책이라, 사실 전자책으로 읽기 딱 좋은 책이라서 밀리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주제가 AI 대전하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예요. 사실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되게 오래 회차를 거듭해 왔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뭔가 내년에 키워드를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 용어를 좀 많이 만드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억지스러운 네. 데가 없진 않다. 근데 저도 사실 좀 이게 좀 억지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책은 사실 좀 펼쳐서 읽어보면은 생각보다 그 키워드에 초점 두지 말고 그 사례, 왜 이런 걸 예측하시게 됐는지 그 사고 흐름을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인사이트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막 기사에서 보지 못하는 해외 사례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전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마다 좀 시사점도 있고 주의해야 할 점도 항상 있거든요. 이게 뭔가 막 떠오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짚어주는 점도 저는 꽤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내년 트렌드로 제시한 키워드 중에서 제로 클릭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이게 디지털 생활 전반이 이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제로 클릭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색이 사라지고 대신에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클릭을 한 번이라도 더 줄이게 만들까. 옛날에는 검색에 모든 에너지와 리소스를 좀 많이 쏟았다면은 이제는 다 회원들의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딱 검색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거를 추천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의 그쵸. 장악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희 작년에 이커머스 플랫폼 쓸 때 홈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과거 기반 토대로 추천해주지 않는 플랫폼이 거의 찾기 없죠.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게 당연하게 됐어요.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저도 편하다고 많이 느끼고 되게 당연한 흐름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저는 플랫폼 중에서 전자책 플랫폼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물건을 사는 거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정확히 있고 그거를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잘 사는 거라는 되게 당연한 잘 산다의 어떤 정의가 있는데 과연 책은 이렇게 개인화돼서 모든 내 데이터를 토대로 추천해 주는 것들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그냥 재미만을 위해서 읽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어떤 다른 사고를 하고 싶어서 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기능이 정말 정말 앞으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뭔가 걸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 조합해서 홈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키워드였어요. 근데 진짜 지금 루이스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생긴 이후로 다들 너무 심각하게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 추천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포티파이에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음악 막 추천해줬는데 진짜 좋을 때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정말 존재도 몰랐던 아티스트의 존재도 네. 몰랐던 곡인데 너무 좋아. 얘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 들 때 맞아.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유효한 건 맞는 것 같은 거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내가 한평생 이 비슷한 음악만 듣고 사는 거는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 예를 들면은 저만 해도 저는 음악을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이 사이클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아버지가 추천하는 음악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LP에서 거기는 음악들을 들은 거죠. 그 다음에는 동네에 제가 음반 가게를 가기 시작하면서는 음반 가게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음악. 예. 요새 이게 좋아. 뭐 이거 들어봐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사서 듣기 시작을 한 게 10대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 뭐 그게 뭐 친한 친구가 됐든 사귀는 사람이 됐든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천해줘서, 그러니까 내 취향하고는 약간 무관하게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도 들어볼까라고 생각하고 듣는 이 목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뭐 한동안은 막 재즈를 한참 들을 때는 또 막 재즈 뭐 클럽 다니면서 듣다가 뭐 그런 다음에는 클래식 들을 땐 또 클래식 그런 관련한 무슨 카페 이런 데 이제 가입해 가지고 활동하면서 음악을 듣다가 공연도 갔다가 이 단계를 다 거치면서 항상 저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세계를 쿡쿡 찔러주는 거에 반응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알고리즘의 세계는 네가 좋아할 만한 거니까 들어봐의 세계인 거예요. 이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안 좋아하는 거면 때려쳐 이러고 나가겠는데 이 추천이 너무 잘 맞으니까 이거 그냥 계속 이것만 듣고 있어도 되겠는데? 그러면은 맞아요. 너무 비슷한 것만 한평생 듣게 되는 거 아니야? 이 공포심 같은 게 좀 있고, 물론 이걸 공포심으로 느끼는 이유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예, 아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게 다 뭐가 나빠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이렇게 계속 같은 것만, 아니면 같은 계열의 무언가만 계속 감각하는 생활이 충분히 새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뭐 첫 번째 화면에 뜨는 콘텐츠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기.
더 이상 검색하지 않기. 네.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까 하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트렌드 코리아의 이야기가 유효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4위는 이치조 미사키의 소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입니다. 오셨네요, 이분이. 네, 줄여서 오세이사라고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 책은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는 병을 앓고 있는 소녀와 평범한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고 이미 이 책 제목 들어보신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내 영화로 개봉하면서 원작 도서도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 개봉했을 때 진짜 이 영화 깜짝 흥행한 일본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어에서 흥행이 잘 됐어요, 이 영화가. 근데 개봉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영화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봉한 지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영화가 계속 상영을 하고 있고 계속 관객이 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영화가요?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 주변엔 본 사람이 없는데 이 영화가 계속 흥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슨 일이야라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중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 다 물어봤어요. 혹시 그 집 따님이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라는 영화를 보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한다. 그랬구나. 근데 이 내용이 아까 잠깐 주어를 소개해 주셨지만 내 머릿속의 지우개 같은 우리가 또 한 번 본 적이 네. 있는 약간 퇴로성이 있는 심파 멜로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옛날에도 있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멍청한 생각이었다는 언제나 그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해석될 때 새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고 아마 밀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예전에 영화 보신 분들도 읽으실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한국에서 영화 개봉하는 것도 보시면서 같이 화제성이 끌올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5위는 인문 분야의 최태성 작가님이 쓰신 오디오북 최소한의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어마어마한 고전인데요. 뭐 유비, 조조, 여포 이런 주인공은 이제 밈도 너무 많고 유명한데 막상 책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때 63권짜리 만화책으로 피아노 학원에서 칠하는 피아노는 안 치고 2달간 미친 듯이 삼국지를 파고들어서 완독했던 그런 이게 추억이 너무 있습니다. 인생의 그런 거죠. 삼국지를 읽으라고 하면 안 읽었겠지만 피아노 학원에서 읽었기 때문에 읽었다. 네. 그러니까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럼 저는 삼국지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읽었다고 또 하기는 애매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역사 교육계에 큰별쌤이란 애칭이 있는 그런 최태성 선생님이 정말 쉽고 재미있게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짚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의 특징은 이제 삼국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계 전쟁을 축으로 이야기 흐름을 잡고요. 주요 인물들이 가진 욕망, 뭐 지략, 처세 이런 것들을 전술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정말 다채롭게 보여주거든요. 특히 이 최소한의 삼국지가 제가 좋았던 점은 이 책을 제가 삼국지를 오래 읽어봐야 돼라고 텍스트로 봐야 돼라고 했으면 또 영원히 못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방대한 역사 스토리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오디오북으로 들으니까 확실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설거지하고 밀린 빨래하면서 이렇게 쭉 듣게 됐었는데 정말 이 책 제목이 최소한의 삼국지인 만큼 입문자들한테 딱 맞춘 그런 레벨로 쓰여져서 너무 좋은 오디오북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셨거나 저같이 만화책으로 읽으셨던 분들, 방대함에 망설이셨던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삼국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삼국지를 진짜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이문열 작가 삼국지 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다들 너무 또 아무 생각 없이 재밌다니까 읽어볼까라고 생각하고 막 다 읽었던 거예요. 근데 요새는 진짜 만화책으로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삼국지 책도 진짜 재밌긴 하거든요. 이거 한 번 읽기 시작하면. 그쵸. 근데 이제 읽기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게 도입이 안 되는 건데 이 삼국지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침착맨 아. 삼국지 아. 영상 네네네. 그거 아마 풀로 다 묶으면 한 10시간 되거든요. 이게 영상이 한 3번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묶은 전체 영상이 또 되게 긴 게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한 몇 번 봤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삼국지 얘기는 재미가 있어요. 너무 맞아, 재미 진짜 있어요. 예, 재밌는 네. 얘기들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동양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고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인물 캐릭터 설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시작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알고 봐도 너무 재미있는 얘기인 거죠. 네. 그다음에 삼국지는 사실은 누가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주목하는 분야가 다르고요. 오. 좋아하는 인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삼국지라고 하면 유비 같은 사람을 네. 덕장으로 막 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게 이제 많은 좀 근본 해석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아니야 조조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막 바뀌는 거죠. 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물론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도 구리고 저 사람도 구리고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좀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데 정말 엄두가 안 난다라는 네.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런 책 한번 딱 읽어보고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진 네. 않겠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다음 책은 피터 홀린스의 철학서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입니다. 이 책이 최근에 계속 순위권에 있더라고요. 저도 네. 밀리 들어갈 때마다 좀 보게 되는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추천하는 책이에요. 미국에서 핫한 심리학자 피터 홀린스의 신간인데 이 피터 홀린스 이 작가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분들 꽤 있으실 텐데 그 나태한 완벽주의자라는 책 때문에 네. 밀리에서도 크게 사랑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철학 관련 책을 쓰셔가지고 저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고민들 있잖아요. 뭐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그 선택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지 다양한 철학을 통해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근데 일단 목차를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개 읽어드릴 텐데 네. 집을 살지 말지 고민될 때 데카르트처럼 의심하기. 꿈을 위해 퇴사할지 말지 고민될 때 파스칼처럼 베팅하기. 결혼이 고민될 때 키르케고르처럼 믿음에 도약하기.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할 법한 그런 고민들이에요. 저는 큰 기대 없이 이제 펼쳤다가 생각보다 얻어가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놀랐어요. 어떤 것을 특히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어떤 퇴사하고 상황을? 싶을 때? 결혼하고 싶을 때? 근데 이 고민들을 실제로 해결을 해주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좀 기억이 남는 게 그 코르스 지브스키의 왜곡된 지도 버리기 이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전 이번에 처음 듣는 철학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왜곡된 지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이 땅이 현실이고 지도는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모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미지의 곳을 갈 때 당연히 지도를 보잖아요. 근데 이 지도 역시 사실 인간이 만든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의 한계점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지도가 틀릴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지도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된다. 그러니까 완벽한 도구가 아니니까 이 지도 좀 버려라 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지도에 따라서 길을 계획하고 지도에 나오지 않으면 그 길은 생각도 안 해보는 거지? 사실 뭐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런 말인데 이렇게 뭔가 딱 바로 대입을 해주니까 다시 한번 환기가 확 되더라고요. 책에서는 이별이 고민될 때 코르스 지브스키처럼 왜곡된 지도 버리기인데 여기서 한 남자의 사연이 나와요. 이 남자가 오래 만난 연인이 너 나랑 결혼할 거면 계속 만나고 아니면 헤어지자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린 거죠. 이 남자가 너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난 연인이 좋은데 어딘가 구속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결혼이 구속이라는 그 지도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남자한테 이제 친구가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너 구속되지 않을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 왜 그것부터 생각을 안 해보고 도안이면 뭐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 라면서 이제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뭐 이렇게 결혼을 이별을 할까 말까 코레스 지금 새끼를 떠올리진 않겠지만 제가 뭐 퇴사할까 말까 했을 때 뭐 파스칼을 떠올리진 않겠죠. 근데 이런 것처럼 여기 읽으면서 이 사례를 보면서 공감도 좀 하고 올해 약간 나의 추구미, 나 이런 철학자처럼 생각해보겠다 이런 거 하나씩 얻어갈 수 있을 책이라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궁금하네요.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생각해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완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완전 다른 결론으로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좀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예,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루이스님 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넘어가시죠. 그렇죠. 다음 책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위는 인문 분야의 이인하 작가님이 쓰신 멍청해지기 전에 읽는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책이 진짜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책 밀리 오리지널 도서예요. 그리고 이 책도 뭔가 제목이 좀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제목으로 전 눈길을 사로잡은 것 같은데요. 마음 안에 저희 모두 다 혹시 이런 불안감이 이 책을 많이 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도파민 중독이란 말도 뭐 워낙 일상어이기도 하고 AI까지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내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 같은 게 많이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생각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이러다 멍청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으로 뇌인지 과학자인 이인하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뇌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들을 안내하는데 저는 이 책을 챕북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조금 정보가 많을 것 같은 이런 입문서도 굉장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게 이제 대화용으로 읽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끝까지 더 잘 읽고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 새로운 게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경험을 한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 그거를 응용해보지 않으면 그거는 내게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냅다 우리가 새로운 걸 막 경험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 것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걸 꼭 써봐야 된다? 그래야 습득이 된다라는 내용도 전 좋았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우리가 새로운 걸 상상하거나 창조할 때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조합하는 식으로 머리가 작동한대요. 그래서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게 우리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래요. 그래서 상상력을 우리가 키우고 싶으면 과거를 자주 회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그건. 특히나 뭐 특정 장소, 특정 뭐 공간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내가 기억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확실히 정밀도가 다르고 섬세함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쵸. 점이 많아서 좀 챕북으로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다들 공감할 만한 제목이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머리를 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가 평생 뇌를 뭐 무슨 1%인가 봐도 못 쓰고 맞아요.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건설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다음 책은 박민규 작가님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드입니다. 이건 영화 개봉 때문에 맞아요. 다시 네. 예,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곧 넷플릭스에서 개봉할 영화 파반드에 맞춰서 17년 만에 개정판이 출간되면서 밀리에서도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요한과 나, 그녀 이렇게 셋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성장 소설이에요. 198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주류가 되려고 하는 청춘의 사랑과 방황을 그린 소설인데 이 책의 주제가 외모지상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정말 정말 못생긴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 소재 자체가 너무 신선하지 않나요? 그래서 17년 전에 이 책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저와 제 또래 친구들도 좀 많이 찾아서 보는 것 같고 17년 전에 이 책이 엄청 유행했을 맞아요. 당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꺼내 읽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9위는 소설 분야의 프리다 맥파든이 쓴 차일드 오더입니다. 그 프리다 맥파든의 신작 차일드 오더는 밀리에 오픈하자마자 빠르게 차트에 진입했는데요. 아무래도 네버라이라는 소설이 작년에 밀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번 신간도 그 열기를 이어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제목이 차일드 호더잖아요. 그 차일드 호더라는 제목이 애니멀 호더라는 말로부터 유래한 건데 무책임하게 아이를 계속 낳아서 이제 키울 환경도 안 되는데 방임하고 축적하고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을 일컫는 말로 이제 아동학대가 좀 소재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부분도 많고 다소 자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심리적인 디테일이 정말 탄탄하다는 게 이제 프리다 맥파든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같이 하면 이분이 뇌손상 전문 의사이고 또 소설가로서 뭐 의학이나 심리 스릴러를 여러 편 쓰셨는데 발표하는 작품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빠르게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최근 개봉한 영화 하우스메이드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님이기도 한데 이 작가님을 제가 이 회원 반응들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몰입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원래 우리가 심리 스릴러 같은 거를 볼 때는 좀 호불호가 작품마다 네.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호불호가 거의 없다는 게 전 특징 같고 그 1월 말을 기준으로 밀리 별점을 살펴보니까 전작인 네버라이가 4.2점이고 이번 차일드 오더가 4.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릴러를 평소에 안 읽던 분들도 다들 너무 재밌고 그냥 스릴러가 갖춰야 될 미덕이 다 있다. 너무 뭐 페이지 터너다 이런 말들 다들 하시고 밤에 보면은 뭐 끝까지 볼 때까지 절대 잠 못 잔다. 그리고 이런 말도 이제 스포가 되기도 하지만 반전에 반전이 그 설계를 굉장히 잘하신대요. 이 작가님이. 그래서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도 숨어 있습니다. 장치가. 네. 네, 스릴러 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반전이 한 번이면 됐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요즘에는 반전이 일단 책 절반 읽었을 때 한 번쯤 반전이 이미 나와야 네, 돼. 맞아요. 그쯤에. 반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이렇게 됐다고? 라고 생각하고 읽다 보면은 한 3번, 4번 더 반전이 나오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반전을 설계하는 일 자체가 그러게요. 요즘의 스릴러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큰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이번에는 담당자 픽, 밀리 랭킹에 진입했던 눈에 띄는 책도 살펴보겠습니다. 2월 탑 랭킹에는 들지 못했지만 상위 랭킹에 진입했던 책 중에서 소개할 만한 도서들을 몇 권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첫 번째 책은 인문 분야의 크리스텔 푸티꼴랭의 당신은 사람 본 눈이 필요하군요입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후킹한 제목 같고 저도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도대체 무슨 책일까? 연애서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처세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개념이기도 한 심리적 조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다룬 심리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를 풀어가기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감각이 발달된 사람들이 분위기나 맥락 파악이 빠르고 또 상대방의 냉소, 암시, 조롱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민감하고 캐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지만 오히려 그런 탁월함 때문에 이런 심리 조종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이런 전제를 깔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과민해서 타인한테 너무 쉽게 공감하고 상대 관점에서 너무 많이 헤아리다 보니까 그게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주도권을 너무 쉽게 주고 동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접근해서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하려고 조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심리 조종자들의 특성 그 올감이 어떻게 하면 걸릴
걸리기 쉬운지 그 사례를 좀 훑어보면서 이 나쁜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루이스 잘 알겠지만 잡생각 부자의 이제 과민함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이제 그런 진짜. 그런 약간 초능력이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애매한 그런 과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맞아 이렇게 읽고 하다가 의외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3부에서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심플한 건데 마법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해서 이런 심리 조종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 4개가 있더라고요. 와, 뭐예요? 뭐예요? 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대체 되는데. 뭐예요? 네 개인데 사실 제가 보니까 2개로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건 네 생각이고 두 번째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거거든요. 둘 다 그 유명한 노래 가사인 건데 뭐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게 사실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운 가족, 친구.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부모님이 예를 들면 네가 뭐 자식으로서 이래도 되니? 이럴 때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대응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 동생이 너한테 엄청 실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 그거는 엄마 생각이시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로 거의 모든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다.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저는 의외로 좀 도움이 됐고 유용하다. 네, 유용해요. 그리고 또 이 과민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조한 게 당신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은 제발 버려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헤아려서 그 그쵸. 사람에게 뭔가 끝까지 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나 착각이나 그런 희망은 버려라.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상처를 많이 받고 휘둘릴 가능성이 많은 분들 스스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 조종자들을 끊어내는 방법도 그렇지만 자기를 좀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책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심리적으로 조종하기 좋은 사람들을 이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 알아보는 맞아요. 거예요. 너무 진짜로. 슬픈 현실이야. 네, 진짜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진짜 정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움직일 만한 사람을 너무 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면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으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심리적인 조종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다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한 메커니즘이어가지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소통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볼 땐 그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 경우에조차 어떻게 또 그 안에서 자기네들의 그 소통 방식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도 많아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옆에서 보고 야, 너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그게 통하진 맞아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한 번쯤 이런 책을 읽어보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이렇게 말해보세요라고 네.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유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도 해보실 거예요? 그런 말.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겉으로 소리내지 않아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 근데 이것도 맞는 도움이 것 같아요. 되더라고요. 네.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당신의 맞아요. 의견이에요. 내 네. 의견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기대를 하면 원래는 그 기대에 충족하고 싶어서 끝까지 한계가 그쵸. 없는 것처럼 노력해주는 게 네, 이제 네. 이런 사람의 특성이라면 네. 아니야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어. 음.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어거스트님 너무 진정성 넘치는 표정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그건 네 생각이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상상이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어거스트님 너무 진정성의 화신 맞아, 같은 맞아. 분이거든요. 진정성의 화신?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있으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상상이 잘 안 가긴 하는데. 근데 진짜로
말하지 않아도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보시고 네. 그건 네 생각이고 많이 네, 해보신 네, 네, 다음에 네.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네. 어떻게 됐는가. 네, 네. 맞아.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다음 책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소설 우체국 아가씨입니다. 이거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장편 소설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배경으로 전쟁에서 젊음을 빼앗겨서 희망을 상실한 젊은 남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이자님이 원래 이 작가님 좋아하시는 걸 네. 알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진짜 잘 써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이틀 만에 호다닥 읽고 음. 이거 빨리 리케해서 소개해야지 이러면서 약간 신날 정도로 재밌었던 책입니다. 저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우체국 아가씨. 이게 츠바이크 소설이 주로 1, 2차 대전을 직접 경험한 거를 소설에 많이 녹인다고 하는데 이 책은 크리스티나라는 28살 젊은 여성의 삶을 통해서 뭔가 자본이 양극화된 사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심리 묘사의 대가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 말에 정말 걸맞게 내가 크리스티나가 돼가지고 막 황홀했다가 비참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제가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앞부분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20대 후반 크리스티네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한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하루 벌어서 하루 이제 어머니 치료하고 정말 궁핍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소녀를 이제 겉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너무 이제 인생이 재미가 없고 구질구질하고 깡마르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선물 같은 편지가 한 통 오는데 그 미국에서 되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 이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이번 휴가 때 스위스의 초호화 호텔에서 남편이랑 보낼 건데 조카도 한번 와라. 그래서 처음으로 28년 만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위스의 호텔에 크리스티나가 가게 됩니다. 그 엄청난 호텔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너무 여유롭고 다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음식도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자기는 거기에 너무 촌스럽고 이제 초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모가 부끄러우니까 이제 자기 옷도 이제 입혀주고 화장도 시켜주고 이제 여기 예절도 조금씩 알려주면서 처음에 약간 쭈뼛거리다가 완벽 적응을 해요, 크리스티네가. 근데 이제 너무 젊고 또 금방 적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이목이 다 쏠리는 거예요. 거의 그냥 날아다녀요, 크리스티네가. 거의 휘젓고 다니고. 사람들이 다 너무 매력적이다, 저분. 대화하고 싶다, 춤추고 싶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있다니 하면서 맛보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또 예쁘고 젊은 여성 사이 옆에는 또 질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쟤 어디 출신인지 알아? 이러면서 쟤 원래 되게 가난해 이러면서 원래 얘기를 이제 소문을 내고 다닌 거죠.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정말 한 열흘, 뭐 일주일 이렇게만 그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이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 행복한 세계를 맛보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더 시궁창 같은 거예요, 현실이. 그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1부가 끝나요. 그래서 2부에는 그러던 중 이제 전쟁 직후에 정말 어떤 삶의 희망을 좀 잃어버린 한 남성을 만나는데 또 그 와중에 그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부가 시작이 돼요. 어떤 결말로 갈지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예상하지 못한 결말로도 가거든요. 이게 뭔가 신데렐라 이야기 같아서 되게 판타지스럽나 싶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되게 저한테는 좀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죠? 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줄거리.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엔딩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까 1부에서 그 호텔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 부분이 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들 어떤 걸 처음 했을 때 경험, 좋은 그래요, 걸 맞아. 처음 했을 때 경험 너무 신나잖아요. 이 크리스티네가 처음 그 너무 가벼운 실크 옷을 입었을 때 느낌, 처음으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느낌, 너무 비싼 이불에 누웠을 때 느낌, 신사들이 자기한테 처음으로 추파를 던질 때 느낌, 이런 것들 너무너무 아니 이 작가님이 진짜 크리스티네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써놓고요. 그러니까요. 나도 막 너무 신나.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뒤로 하고 예, 더 나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는. 예,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책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다음 책은 그 흑백 요리사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최강록 씨의 에세이 2권이 밀리에서 크게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강록의 요리 노트 그리고 요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최강록의 요리 노트가 저도 밀리에 있어서 봤는데 그 약간 사진 없는 요리책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엄청 좀 신기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도 요리인데 약간 그 음식이나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그쵸. 이야기 같아서 이거 좀 좋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고 최강록 셰프는 자기 말하는 스타일하고 글하고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소리가 들리는 예. 느낌이던데요. 그게 너무 좋지 않나요? 좋죠. 그러니까 약간 맞아. 그 눌변인 것 같지만 정말 해야 될 얘기 다 맞아. 차분차분하게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위트도 한 스푼 있어요. 맞아요. 말할 그리고- 때도 맞아요. 그래서도 네. 그래서 이 책 참 되게 멋있다라고 멋있고 생각한 책입니다. 재밌고 음. 저희는 다 재밌게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레시피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저는 너무 그러니까요. 좋았고 그 저희 최근에 흑백 요리사 2를 로이스도 재밌게 보셨죠? 네. 저도 다 아는 포맷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너무 생각보다 제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항상 저희가 받는 질문이 최애 요리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저의 최애 중에 한 명이 최강록 셰프였어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이제 손정원 셰프님이랑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보통 이럴 때는 나머지로 언급하는 사람이 진짜야. 아니에요. 최강록 셰프님 너무 좋아해서 흑백 요리사 끝나고 저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옛날 거부터 뭐 다 찾아서 진짜요? 봤어요. 주간 식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최강록 네. 셰프님이 이렇게. 근데 방금 말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강록 셰프님이 그 손님을 위한 한 1인분의 요리를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자기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말투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을 이렇게 좀 느리게 하고 좀 뜸을 들이는 이런 말투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물질적인 어떤 사기보다 이렇게 말로 하는 어떤 거짓말이 자기는 훨씬 더 무게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말로써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계? 그런 조심성 때문에 말을 계속 곱씹고 하면서 그 말의 힘을 되게 무겁게 아시는 분인 거예요. 멋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특유의 그 캐릭터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 일관성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는 건데 이분이 쓰신 그 요리책 특히나 뭐 최강록 파절이 이런 그 파절이 무침을 설명하는데도 이 파절이를 본인은 뭐 고춧가루 대신에 산초랑 뭐 고추기름을 넣어서 무친대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유는 없다. 그냥 빨간 파절이가 흔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봤다.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냥 그렇게 해봤다라는 얘기가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최강록스럽잖아 이러면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강록 셰프의 이런 일관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너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요리책이기도 하고 에세이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을 하고 그 첫 번째 책은 정말 약간 요리 팁에 좀 많이 들어있다면 전 요리를 한다는 것이 이분의 어떤 요리에 대한 철학, 삶에 대한 철학이 들어있어서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분이 뭐 마셰코에서도 우승하시고 흑백요리사도 우승하시고 이러면서 되게 운이 좋은 분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인생사가 막 되게 뭐 어디 회사도 다니셨다가 갑자기 요리에 뜻이 있어서 일본 가서 혼자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실패 경험이 정말 무수히 많다는 게 이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지 않는 다양한 실패의 경험, 뭐 스시집도 하시고 반찬 가게도 하시고 근데 다 실패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겪으면서도 그래서 더 단단해진 그 덤덤한 태도로 맞아. 방송에 나온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 이분을 만드셨구나를 정말 알 수 있었고 제가 그 최강록 셰프님 성격이 너무 드러나는 문장이 있어서 하이라이트를 쳤었는데
내가 식당을 했을 때 음식이 나왔는데 손님이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면 안타까워서 가서 말해주고 싶었다. 이건 뜨끈할 때 드셔야 해요. 물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다만 이 가게 주인도 그런 마음일까 싶어 음식에 집중해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문장 안에 최영로 셰프님이 갖고 있는 요리에 대한 진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따뜻함, 근데 절대 선은 넘지 않은 맞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 문장이 좀 기억이 났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뭐 언제나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내가 차려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이 차려준 밥상 먹는 사람은 최소한 이게 누군가의 노고로 인한 결과고 이것을 맛있게 집중해서 먹는 것만큼 이 음식에 대한 내 마음을 다 보여주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다 네. 녹아있는 에피소드네요. 이 책의 부문 온다. 출연자들의 요즘 꽂힌 책을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랭킹 학원 별개로 출연자가 사심으로 선정한 추천 도서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너무 유명한 책보다는 이 책은 꼭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정한 책들입니다. 어거스틴님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새해 읽은 첫 책인 올라브 하우게의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라는 시집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밀리에서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너무 특별한 시집이라서 그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새해에 서촌에 있는 서촌 그 책방이라는 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집을 펼쳐서 읽는 순간에 바로 제가 저 먼 곳에 있는 그 허허벌판 눈밭에서 서 있는 그런 황량함과 쓸쓸함과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를 보면 주로 자연에 대한 어떤 시선을 담은 시들인데 일단 번역이 너무 매끄럽고 시가 짧고 맑고 무척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집을 이제 들고 바로 계산대로 갔는데 그 서점지기 분이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집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참 동안 이 시집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시집이 좋은지 이 시인의 삶이 어땠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시집 뒤편에 사실 담겨 있긴 해요. 이 시인의 삶이. 그래서 이제 시인의 삶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시인 올라브 하우게는 노르웨이 시인이고요. 어릴 때 이제 3명의 형제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게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겪으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꽤 긴 세월을 이제 정신병원에서 보내면서 누워서 이제 오로지 책만 보신 거예요. 이렇게 정식 교육은 이제 못 받으셨지만 이 시인은 독학으로 3가지 언어를 익히고 배우셨다고 하고 시를 쓰시게 돼요. 나중에는 정원사가 돼서 매일 숲에서 노동하면서 시를 쓰셨고요. 이 시집의 겉면을 보면 이 시인이 어딘가를 응시하는 이제 나이 지긋하게 든 모습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삶을 이제 한창 듣고 또 이 시집의 이 시인의 얼굴을 보고 시를 읽으니까 이 시인의 뭔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 깊은 슬픔 그리고 끝나지 않는 애도 삶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게 절망이나 그런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시에 다 오롯하게 담겨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시가 다 너무 좋은데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동명시를 잠깐 소개하고 싶어서 시의 일부를 읽어보는데 이제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 눈이 내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춤추며 내리는 눈송이에 서투른 창이라도 겨눌 것인가? 아니면 어린 나무를 감싸 안고 내가 눈을 맞을 것인가? 저녁 정원을 막대를 들고 다닌다. 도우려고. 그저 막대로 두드려주거나 가지 끝을 당겨준다. 열매를 맺어본 나무들은 한아름 눈을 안고 있다. 안고 있다는 생각도 없이. 이제 이런 시인데
이 풍경을 생각을 해보면 화자가 이 어리고 여린 나무를 논밭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작은 무력감에서 시작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눈을 다 막아줄 수도 없고 내가 다 안아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막 눈을 털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얗게 눈을 맞으면서.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살아남은 나무는 눈을 피할 생각도 없이 그 눈을 내가 하나를 안고 있었다라는 그 시의 풍경, 그 사랑, 그리고 비밀 같은 그런 생명력 이런 것들이 이 짧은 시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맑고 내 안에 뭔가 묵혀뒀던 것들이 이 시집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 청신하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마음을 좀 심플한 시집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맑은 언어를 읽어보시는 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은 그런 시집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시가 너무 좋네요. 어거스트 닮았어요. 어, 그쵸? 영광입니다, 진짜. 정말. 아니 너무 좋다. 그리고 겨울이랑도 너무 어울리고. 맞아요. 되게 상상하게 만드는 네. 그죠. 네, 생각-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 시네요. 이번에는 루이스님 네.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네, 저는 켄 리우와 노자의 길을 찾는 책 도덕경입니다. 저자의 켄 리우와 노자가 같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처음에 자기가 잘못 봤나?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덕경을 켄 리우가 번역을 해서 신간이 나왔어요. 네. 도덕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판본이 있고 이제 뭐 챗GPT한테 번역해달라 해도 우리 쉽게 다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제 와서 새로운 버전이 필요한가? 뭐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켄리우는 절대 그걸 어필하지 않아요. 도덕경이 경쟁이나 다툼에 관심이 없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더 어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소개할 때 이게 뭔가 다른 도덕경보다 뛰어나라고 강조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좀 좋았던 느낀 점을 좀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말을 되게 잘하고 싶거든요. 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켄 리우는 되게 세계적인 SF 소설가이고 미래학자예요. 이분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신화적인 거 그리고 뭐 이 우주 세계에서 인간이 자유를 찾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세계에 통하지가 않는다. 나는 대체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할 수 있지?에 되게 막막했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그때 딱 도덕경이 보였고 그게 뭔가 자유와 의미로 향하는 길잡이에 가까운 책이었다고 느껴서 도덕경을 정말 필사적으로 잡아서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진 도덕경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이런 서문에 좀 담겨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대답이 값싸고 즉각적인 시대일수록 주의와 겸손은 귀해집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우리의 문장을 완성하지만 도덕경은 우리에게 문장을 불안정하게 남겨두는 법을, 이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자유가 숨쉴 공간을 얻을 때까지 말이죠. 이 문장에서 느껴지듯 이제 도덕경이 하고자 하는 어떤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더 욕망하지 않고 뭔가 정답을 찾지 않고 물 흐르는 듯이 이제 흘러가라고 하는 게 도덕경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덕경을 읽을 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켄 리우라는 너무너무 따뜻한 글을 쓰는 소설가가 도덕경들의 그 짧은 글들을 이제 자기가 단어 하나하나 정말 고민해서 이제 번역을 하고 그 밑에 이 실제 우화 같은 거를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느낌도 조금 들고 이해가 조금 더 쉬운 느낌? 그래서 저도 도가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켄리우 덕분에 도덕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도덕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끝까지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으니까 다시 보이는 문장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뭔가 나도 켄리우처럼 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지? 뭔가 좀 무기력하고 그럴 때 도덕경과 켄리우가 여러분한테 뭔가 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걸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이 책
좋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켄리우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하고 이 책이 어쨌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그쵸. 닮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기차의 꿈인데요. 이 기차의 꿈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이 원작까지 찾아 읽게 됐는데 이 책 가지고 한번 황석희 번역가님하고 책상 연분에서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편 정도 분량인데 너무 책이 좋아요. 1920년 미국 서부 아이다호에서 큰 산불로 아내랑 딸을 잃은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 데니스 존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한국에서 널리 읽히는 작가는 아닌데 기차의 꿈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출간된 예수의 아들이라는 단편집도 아름아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진짜 그 소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작가인 것 같고 영화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이 관련해서 이제 원고를 쓰기도 했는데 기차의 꿈은 이 기차의 꿈 이런 영화 나 처음 들어봤는데 라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본 사람들은 이게 기차의 꿈 재밌어 그러면 뭔지 알아요? 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안 봤거나 좋아하거나 둘밖에 없어요. 본 사람들 중에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넷플릭스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알고 이거 너 좋아할 것 같아. 아니면은 자기가 이런 영화를 찾다가 이게 딱 찾아진 이런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이 영화 보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 네, 그래서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풍경 같은 것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1920년대 미국 서부 얘기니까 게다가 벌목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한 남자 이야기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무슨 감정이입해서 이 경험과 내가 좀 비슷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좀 눈이 좀 뜨이는 경험 같은 걸 하게 만드는 이야기여서 저도 좋아하고 많이들 좋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권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베스트 한 권씩 뽑고 이야기 마무리할까요? 루이스님 혹시 2월 베스트 어떤 책 꼽으시겠어요? 저는 뭔가 새해 읽기 좋은 책이라 해서 처음에 도덕경을 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 도덕경을 읽다 보니 그 최강록 셰프랑 그리고 이 도덕경이랑 그리고 한동안 또 인기 있었던 박정희 배우랑 묘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약간 예를 들어 무언가를 되게 바라고 욕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길 그냥 가. 그리고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어필에는 큰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막 귀감을 주는 거야. 인생을 뭔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좀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서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인 최강록 씨의 책으로 하겠습니다. 두 권 중에 어떤 거요? 두 번째 책, 요리를 한다는 거.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거스트님은요? 저도 아까 최강록 셰프의 일관성을 너무 사랑하고 또 꾸미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거기서 나오는 맑은 매력, 슴슴한 국물 같은 매력을 우리 모두가 다 아직 흑백의 여운에 남아있기 때문에 읽어보기 딱 좋은 것 같거든요. 아직 새해니까. 그래서 요리를 한다는 것을 2월 베스트로 하겠습니다. 참 이게 흑백 요리사 보면서 마지막에는 마지막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 흑백 요리사 2가 너무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요리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요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맞아요. 너무 많이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최강록 씨가 그런
조림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자기에게 우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영광을 가져다 준 타이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짓눌리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자기는 그렇게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누가 이걸 맞아요.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모두를 향한 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고 시간을 좀 가다 보면은 주변에서는 다 이 사람이 그런 거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닌데 나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말을 보태면서 나도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네.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자괴감하고 무관하게 어쨌든 진짜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광경을 본 것 같은 네. 거죠. 그래서 그냥 우승자가 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정성 있게 대하는 사람이 저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야 같은 맞아요. 감각을 다행이야. 너무 네, 맞는 것 네. 같아요. 너무 정확한 설명. 진짜 네. 그게 너무 우리를 기쁘게 한 부분이 있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진짜 예능 프로그램이 흔히 주기 어려운 그런 감동 같은 것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 책으로 꿈꾸면서 흑백 요리사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루이스님, 어거스트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흑백 요리사로 시작해서 뭐 시도 얘기하고 아까 우체국 아가씨 얘기부터 또 다혜 기자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까지 너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루이스님은요? 저도 행복했고요. 아까 처음에 1월 되게 무기력하다고 했었는데 요 리딩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재밌는 책들 보면서 많이 또 환기가 되더라고요. 또 혹시 저 같은 분 계시다면은 여기서 책 골라서 다들 맞아요. 좋은 겨울 보내고 또 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